제목을 뭘 붙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붙였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거창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나의 삶과 나의 학문, 뭐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한다 이렇게 붙였는데, 음,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셋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태어나서부터 2010년 정년할 때까지, 그리고 정년 후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세대. 이 제가 2040년까지 잡았는데, 왜 2040,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걸 2040년 제가 얘기를 갖고 가니까 왜 2040년이냐 그래서 내가 2040년까지 살고 싶다네 그랬어요. 2040년이면 글쎄 제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만으로 78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17년 더 있는 그런 세월이죠. 그래서 태어나서 정년까지를 한번 보면요.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1945년 제가 해방동입니다. 해방되는 해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1940년 1월 26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태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방을 맞고 그 외에 아주 어려운 6.25 사변을 제가 유치원 생활할 때, 유치원 다닐 때 6.25 사변이 났어요. 6.25 사변을 겪고 또 피난 다니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사실은 그 저희 시대 때 우리 이경혜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6.25라는 그런 큰 그 터뷸런스 속에서 참 한국이 굉장히 어려웠죠 사실은.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걸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 지구를 하나 이렇게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기상위성 천리안이 찍은 사진 이렇게 지금 써 있는데 2010년대 저는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 위에 상당부에 한국이 이제 있죠.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큰 혜택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러면 이 지구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이게 참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참,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이만큼 귀중하고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끔 이제 해봅니다. 요거는 이제 대한민국 지도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 황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황해북도라고 돼 있는데 지금 명칭이고 옛날에는 황해도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황해도의 해주 바로 밑에 옹진이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교사변이 나면서 이쪽에 바다에 독적도라는 섬에 가 있다가 이제 서울이 수복되면서 서울로 와서 쭉 서울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서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서울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지금 다시 한번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6.25 사변 날 때 엄청 가난했죠. 뭐 여러분 그때 사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될 때 박정희 정권 하에서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87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87불. 근데 지금은 이제 3만 불이 넘었으니까 뭐 수백 배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GDP 순위로 세계 10위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21년에 50, 30 클럽에 7번째로 가입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인구가 5천만 이상이고 1인당 GDP가 3만 불 이상인 나라. 그게 50, 30 클럽인데 한국이 7번째로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반백년 역사에서 지금처럼 흥황하고 잘 사는 시기가 없었어요. 지금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 젊은 초등학교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뭐 앞에서 잠깐 우리 이창희 총괄본부장님이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제 그 간단한 이력입니다. 그냥 태어나서부터 아직까지의 이력을 여기 쭉 좀 썼는데 50년대 6.25 사변으로 독촉도로 피난했고 독촉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초기에. 근데 이 독촉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섬은 제법 큰데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아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저희가 피난 갔던 지방에서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산을 넘어서 가고 뭐 이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그때 공부를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이 수복되면서 도남국민학교로 왔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서울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뭐 이제 ROTC하고 이제 이런 게 제 간단한 이제 이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아까 소개했습니다만 NC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이제 다녔고, 제가 학부는 이제 화학공학을 했습니다만은 석사는 산업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학으로 박사를 했어요. 그게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냥 세 학문을 이렇게 공부한 셈이 됐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코스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저에게는 굉장히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줬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이제 해봅니다. 그리고 72년대 결혼하고, 그다음에 NC 스테이트에서 졸업하고 미시시피 스테이트에 가 있다가 서울대학교로 와서 이렇게 지냈죠. 여기 지금 NC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졸업 여기 하나 써 있는데, 제가 뭐 조금 가정 얘기를 좀 하면, 저희 집에 여기 큰 아들이 지금 와 있는데, 얘가 NC 스테이트 있을 때 랄리라는 도시에서 났어요. 거기서 태어나고, 또 얘가 이제 제가 한국에 올 때 같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또 공부를 이제 하고 서울대학에서 농과대학까지 나왔다가 다시 미국에 갔는데 해번투비 딱 이 학교로 왔어요.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로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포닥으로 다른 데 갔다가 다시 그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국과 교수들이, 제가 국과 교수들을 몇 분 만났는데 그래요. 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이 학교를 나오고 이과 교수가 된 사람 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귀해요, 미국은. 미국은 대개 그 본교 출신을 교수를 채용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태어나고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된 게, 이게 NC 스테이트 이걸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갑자기 지금 나네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조금씩 이제 얘기를 뭐 이건 뭐 넘어가고요. 자, 이제 이 사진을 조금 첨부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좀 골라봤습니다, 옛날에. 몇 장만 제가 올렸는데, 여기 이제 서울고등학교 다닐 때 운영궁, 서울고등학교 운영궁에 있었습니다. 그 뒷산 모습입니다. 이때 이 친구들이 저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에요. 가까운 친구들. 여기 제 얼굴입니다. 요놈이. 근데 이게 어떻게 친구가 됐느냐? 제가 도남동에 살았습니다. 도남국민학교 다니고, 근데 서울고등학교는 광화문 서대문 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늘 타고 다니는데 그 버스에서 늘 자주 만나는 학생들, 이게 친구가 됐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도 만납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그래서 아주 귀중한 인연이 있는 그런 사진에다 제가 올렸고요. 여기 이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다닐 때 다산관의 모습인데, 지금 여기 지금 태릉에 있죠. 서울대학교가 하나로 합쳐지기 전에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5명이 이제 큰 아들 가족이고요. 그리고 요 뒤에 요 가운데 여기가 이제 막내 아들 가족이고, 이쪽 왼쪽 요 셋이 제 딸 가족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고, 그래가지고 3자녀 6선주 이렇게 제가 썼는데 굉장히 행복한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그 가정을 저한테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다 열심히 생활하고 잘 살고 있고,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다, 이런 생각을 가끔 저는 해봅니다. 요거는 제가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에 들어가 가지고 33년간, 나중에 통계학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33년간 근무했는데, 그 당시 이제 통계학과 교수진들입니다. 생년 아주 옛날 얘기죠, 벌써. 요거는 제가 요 사진을 일부러 올렸는데, 왜냐하면 제가 통계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에 와서 통계학을 이제 가르치는데, 제가 사실은 백그라운드가 화학공학하고 산업공학이거든요. 학사 석사를. 그래서 제가 이 산업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통계학을 공부하면서도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위 얘기하는 통계적 품질 관리,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올리고 품질을 올리는 쪽에 내가 한번 좀 기여를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사실 서울대학교 들어와서부터 굉장히 그런 분야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업도 많이 방문하고 글도 쓰고 뭐 컨퍼런스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APO 린 시그마 컨퍼런스를 해가지고 대만에서 열렸던 건데, 이게 APO가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그래가지고 아시아 생산성 본부라고 하고 일본에 있는 조직이에요. 그 회에 제가 많이 갔었고, 사실은
이 당시는 제가 뭐 매 1년에 뭐 한 서너 번씩 그냥 사방에 다니면서 통계를 써가지고 기업의 품질 관리, 기업의 생산성 향상 이런 것을 기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연구를 한 그림을 이제 참여했던 그림을 하나 창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같은 맥락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있던 건데 국방 품질 경영 경제 효과 분석 컨퍼런스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가 그 방위 산업이 잘 나가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 무기들 외국에 많이 팔잖아요. 근데 그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뭐냐면 이 국방 품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또는 뭐 이것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국방 품질 경영이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때 제가 참석을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공군에 관해서 열렸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미 그 상당히 국방 그러니까 이 방산 제품의 품질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기여했다. 그것이 지금 꽃을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이 앞으로 더 잘 나갈 거로 확신을 합니다. 아마 앞으로 그 우리나라를 먹이 살리는 일종의 새로운 산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년 제가 2010년에 서울대학교를 정년했는데 정년할 때의 모습입니다. 교정이. 근데 어쩌다가 그 당시 이제 이장무 총장님이셨는데 그분이 또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저보고 정년하는 교수를 대표해서 답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답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이제 35분이 정년을 하셨는데 제가 대표로 답사하는 모습을 여기 좀 적었습니다. 자, 그럼 그건 그렇고요. 이건 뭐 주요 수상 경력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하나 특별히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이 통계 쪽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쩌다 이 서울특별시에서 오세훈 시장 시절인데 지금 현 시장이네요. 오세훈 시장 시절에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니까 문화상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상을 받은 적이 있고 또 과학기술 훈장 혁신장 대통령 과학의 날에 받은 적이 있고 맨 위에 있는 것은 뭐 품질경영 유공자로 김대중 대통령한테 이제 근정훈장, 홍조장을 받은 적이 이제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적었습니다. 뭐 제 나름대로 그냥 뭐 연구를 좀 꽤 해가지고 논문도 있고 뭐 학술 발표 또 제가 특별히 이제 그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이 한 것은 시간을 많이 쓴 것은 책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총 93권, 영문 저서가 11권, 한글 저서가 단독으로 28권 몇 개 있는데 여기 뭐 제 제자들 몇 분 와 있는데 같이 공부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공부를 많이 합니다만은 옛날에 이제 혼자 쓴 것도 있고 그리고 박사 31명 지도 교수 한 거예요. 석사 86명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게 커리어 디시전스 프로그램이니까 어떤 그 순간순간의 결정이 나한테 중요했는가 하는 걸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우리 가족은 기독교 집안은 아닙니다. 뭐 구태여 말하면 불교 집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들이 절에 가끔 가셨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그 중학교 학생 때, 중중 때, 그 저희가 이제 도남동에 살았는데 그 근처에 그 신암교회라고 교회가 멀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늘 아침 종을 치고 그랬어요.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을까? 그리고 제가 역사, 세계사 공부하면서 어떻게 그 기독교 문명이 기독교가 이 서양 문명에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을까? 이게 무슨 종교냐? 그런 호기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냥.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그냥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교회 그러니까 무엇인지 내 알고 싶어서 왔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 오라고 막 환영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갈까 말까. 왜냐면 우리 집안 환경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친척 중에서도 교회 나가는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교회를 좀 다녀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게 나로서는 그 당시 중학교 2학년 때는 굉장히 큰 결단이었어요, 사실은. 결단이었어요. 뭐 집안 식구들이 별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그래 디시전 아니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고3 때 화공과를 지원했는데 이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갈등이 되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의과대학이 제일 지금 커트라인이 높고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당시는 사실 공과대학이 제일 높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그 당시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의대로 하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의대로. 뭐 사실은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오랫동안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의사가 돼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내가 내 어린 마음속에 가졌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제가 공부를 곧잘 했거든요. 반에서 늘 1, 2등을 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무슨 소리냐 무슨 의대를 가느냐 너는 공대 가라 나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그 당시는 공과대학이 의대보다 훨씬 높았어요. 커트라인이. 그리고 뭐 취업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물우물 했더니 그냥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공과대학 원서를 자기가 쓰셨어. 막. 그래서 그때 갈등을 많이 겪었어요. 이거 내가 공대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담임 선생님 막 싸울 수도 없고. 하여간 그런 갈등 시기가 있었다는 걸 제가 여기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결정은 이제 이 산업공학으로 내가 유학을 간 건데 사실은 제가 화학공학을 공부했는데 화학공학이 썩 저는 재미가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 재미가 없었어요. 특히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이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선택 과목으로 저희 뭐 생산관리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서울공대에서 그게 훨씬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거 다른 공부를 해야겠다 하면서 망설이고 있을 때 제가 화공과에 우리 이재성 교수님이라고 이제 은사죠. 상의를 드렸더니 한참 그러시더니 그래 박군 그래 산업공학과 가도 좋아 이랑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산업공학과도 괜찮지만 통계학을 하면 어떠냐 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통계학이 뭡니까? 제가 통계학 전혀 몰랐어요 그때. 제가 군대 가 있고 군대에서 나와서 잠깐 여쭤본 거거든요. 유학 준비할 때. 그랬더니 이재정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서울대학교가 이제 관악으로 다 합쳐질 건데 발전계획사 통계학과하고 산업공학과가 새로 생길 거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너 가서 지금 공부해 오면 서울대 교수 될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산업과학과 가야 되나 통계학과 가야 되나 아니면 화학공학을 계속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굉장히 갈등이 되더라고요. 갈등이.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미국에 유학 온 썼을 때 화공과 빼놓고 산업공학과 반, 화학통계학과 반 원서를 그렇게 냈어요. 그래가지고 입학 원서를 받았는데 둘 중에서 다 그것도 고민이었어요. 받았는데 산업과학 가자 그렇게 이런 결정을 했죠.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유학 시절 결혼을 했는데 사실 상당히 이른 결혼입니다. 저한테는. 제가 45년생이니까 71년도에 결혼했으면 만으로 26살에 결혼한 겁니다. 요새 뭐 26살에 누가 결혼합니까?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여기 와 있지만 저보다 3년 미치니까 더 젊죠? 저거는 원장님 그 시절이 아닌데요. 사모님의 그 시절이지.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거 뭐 저 집사람한테 한 번도 얘기도 안 한 건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ROTC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군에 있을 때 우리 학원과 동기생들하고 또 여의대 생활미술 학생들하고 이제 미팅을 같이 했어요. 가지고 그때 만났습니다. 이제 파트너로 만났는데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그냥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뭐가 괜찮냐면 저는 뭐 괜히 이렇게 허풍 떨거나 가진 척하거나 이런 걸 별로 좀 좋아하지 않거든요. 진솔한 걸 제가 좋아하는데 그냥 순수해 보이고 솔직해 보이고 그냥 진솔해 보여요. 겸손해 보이고 뭐 집안이 부자 같지는 않은데 그냥 먹고 사는 것 같고 근데 하여간 그렇게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앞으로 결혼하면 내가 굉장히 편안하겠다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물론 자꾸 만나면서 이제 또 좋아지게 됐지만 하여간
그래가지고 제가 좀 유학을 먼저 갔고요. 저희 사람은 이제 대학생이니까 그 당시 이화여자대학교는 결혼도 못했습니다. 재학생은.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하면서 금방 이제 미국에 들어왔죠. 그래서 미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결혼을 한 건데, 그러니까 1971년에 저희 집 사람이 대학교 졸업한 해죠. 그러니까 뭐 24살인가요? 그러면 24살인가? 지금 나이로는 엄청 어리지. 요새는 30이나 넘어야 결혼을 한다고. 나 이게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결혼할까 말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디시전 메이킹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요거 하나 말씀드리겠다. 커리어 디시전 넘버 4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통계학 공부하고 제가 미국 대학에 3년 있었습니다. 미국 대학 교수로. 그래가지고 그때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논문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논문 여러 편을 좋은 학술지에 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논문 쓰는데 이 커패시티 빌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와서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제가 1977년에 서울대학교에 왔는데 데모가 굉장히 심할 때입니다. 데모가. 학교가 수시로 휴업하고 최루탄 가스가 막 그냥 날리고, 그리고 학생 지도해야 된다고 막 푸시하고, 그러니까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 우리나라의 통계학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통계학이 굉장히 미천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문으로서 뿌리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하는데 책이 별로 없는 거예요. 통계학 책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계학 개론책은 있는데, 좀 이제 통계학 전공 분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뭐 회계 분석이나 실험계획법이나 뭐 등등 뭐 비모스 통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한국말에 대한 전문 서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 뭐 우리 이영조 박사도 여기 앉아 있지만,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 통계학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있나? 꼭 원서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원서를. 근데 그 원서 영어로 된 그 통계학 책을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학생들한테. 물론 서울대 학생들은 조금 그래도 영어를 잘하니까 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통계학과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다른 대학,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통계학자로서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뭘 결정했냐면, 아니다. 통계학 책을 쓰자. 논문은 내가 못 쓰더라도 통계학 책을 쓰자. 이렇게 결정했어요. 이게 결정이 상당히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정말 책을 제가 열심히 쓰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그 당시는 제가 77년에 왔다 그랬죠. 79년, 80년 그때 책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는 워드 프로세싱이 안 됐습니다. 컴퓨터로서 이렇게 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200자 원고지에 쓰는 거예요. 200자 원고지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 회계분석이라는 책을 먼저 썼는데, 회계분석 책을 쓰는데 200자 원고지 2000매도 조금 넘어요. 2000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뭐 이만큼 쌓입니다, 그냥. 그리고 원고를 다 써놓고 이거 출판해줄 출판사가 있을까? 출판사를 정하지도 않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제일 유명한 출판사가 박영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박영사가 있죠. 그래서 박영사 얘기했더니 박영사에서 들어왔어요. 담당 부장이. 그래서 제가 그 2000매 원고지를 줬어요. 이거 좀 책 좀 내달라 그랬더니, 자기네가 검토를 해봐야 된대. 검토해달라고. 이걸 다 가지고 갔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다시 원고지를 다시 가져왔어요, 저한테. 자기네가 생각해 보니까 이 책은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손해보면서 책 낼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군데 밀어놓고 할 수 없다. 아유, 책 못 내겠구나. 그냥. 그리고 낙담해가지고 저는 괜히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그 200자 원고지 2000매를 쓰는데 1년 이상 걸렸거든요. 엄청 힘든 작업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뭐 그 책을 안 내준다니까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한 거지, 그냥 밀어놓고서 살 수 없다 그러고 있는데, 딱 그보다 한 달 후에 웬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아유, 박 교수님이 그 회계분석 원고를 쓰신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원고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그 젊은이가. 나이가 30세도 안 됐어요, 젊은이가. 그러면서 내가 지금 출판사 하나 차려가지고 이 책을 1호로 막 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그 책 쓴 건데 글 쓴 걸 어떻게 아느냐 물어봤거든요, 그 청년한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제가 박영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박영사에서 이 책을 낼까 말까 디시전 메이킹 하는 회의를 했는데 자기가 거기 참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는 이 책이 될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건 안 될 거다. 예, 이거 다수결로 부결됐다는 거예요. 책 내는 거를. 그래서 자기가 이거 안 되겠다. 자기가 사표를 내고 방영사는 안 되겠다. 사표를 내고 나와서 출판사를 차리고 이 책을 내가 내겠다. 그게 지금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그 출판사에서 책을 내줬습니다. 그게 민영사라고 하는 회사인데 지금의 민영사. 제가 그래서 그 출판사에 책을 한 3, 40권 냈어요. 계속 그 이후에도.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81년도, 82년도 그때인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통계학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생겼습니다. 생기면서 회계민석 책이 팔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민영사 사장이 내 예측이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회계민석 책, 그 외에도 제가 책을 몇 권 더 냈어요. 전문 서적을. 몇 권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회계분석, 실험계획법, 통계적 품질관리. 아까 그 우리 이창희 부회장도 얘기하셨는데, 그 세 권은 80년대부터 최근까지 모르겠어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 분야에서는 계속 베스트셀러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습니다, 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계학 발전에 그렇게 기여를 한 겁니다, 그게. 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그 위에 이제 정년 후에 요거는 2010년에 제가 정년을 했고요. 정년 이후에 뭐 양력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창희 총괄본장이 얘기했습니다만은 한국과학기술 하려면 7대 원장 2014년부터 20년까지 한 것이 저기는 가장 그 자랑스럽고 또 제 인생에 뭐 황금시설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아주 좋은 시간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10년 전이네요. 2013년이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과학기술 혁신장을 받을 때 모습인데요. 이게 제 딸이고요. 여기 제 며느리입니다. 여기 지금 며느리가 와 있을 건데, 여기 와 있네. 우리 또 손자 박지석 군도 앞에 앉아 있고. 그리고 요거는 우리 한림원에서 석학과의 만남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 돌리고 있잖아요. 저는 그 1년에 꼭 한두 번씩 여기 좀 참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저는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뿌듯해요. 보람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부산에 있는 만덕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학생들한테 강연하고, 요 제목이 지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 우리 사회의 미래 변화에 대해서 강연하고 학생들한테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추억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가서 강연하고 나면 학생들이 가끔 연락을 해요. 제가 한 그 주소 같은 거 알려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담도 좀 하고 인생 진로에 대해서 그런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한림원 10대 유욱준 원장님 취임할 때 찍은 사진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최근 사진이죠. 작년 사진이네요. 여기 지금 전임 원장님들 유욱준 원장이 계시고, 우리 1대 원장님, 제가 7대, 여기 6대, 그리고 여기 8대구나. 8대, 6대, 4대, 여기가 9대인가요? 대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전임 원장님들 여기 쭉 계시고,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이 또 빠졌는데 그 한 분은 지금 제가 알기에는 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요새 통화도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 모습, 저한테는 귀중한 추억이 되고 그런 사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또 새 디시전이 좀 더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제가 정년하자마자 2010년도에 한국연구재단에 가서 기초연구본부장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갈까 말까 많이 망설였던 겁니다, 사실은. 뭐 이제 정년하고 나면 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근데 여기 한국연구재단은 대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갈까 말까 막 그러다가, 그때 어떻게 됐냐면 연구재단에서 한림원 쪽으로 기초연구본부장 후보감을 추천해달라는 그런 공문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원장 하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밖에서 혹시 가고 싶으면 제가 추천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뭐 그런 인연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고민하다가 갔는데, 지금은 잘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가서 2년 동안 기초연구본부장을 했는데, 기초연구본부장을 하면서 기초연구본부장이 뭡니까?
그 우리나라 주로 대학들이죠. 대학의 기초연구를 지원해주는 본부거든요. 지금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게 기초연구본부 예산만 거의 지금 한 4조 원 가까이 됩니다. 4조 원. 그 당시만 해도 이게 10년 전인데 2조 원이 넘었어요. 지금 그 후에도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기초연구본부에 있으면서 대학들을 많이 방문했어요. 대학들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대학들이 어떻게 해서 연구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알고, 그래서 제가 이 시야를 크게 넓히는데 크게 이제 기여한 그런 데입니다. 근데 그 당시 가기 전에는 이거 뭐 지방에 가서 2년 동안 뭐 내 전공 분야도 아니고 거기에 갈까 말까, 그런 그 중요한 그 디시전 메이킹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보면 한 인생에서 최소한도 10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 이거 이 할리번 한점 올자 이것도 뭐 얘기해야 되나 말하나 모르겠는데, 사실은 할리번 제가 회원이 되고 기초연구본부에 이렇게 있으면서 원장을 한번 출마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제가 왜 갈등을 겪었냐 하면 원장으로 나오고 싶은 분이 다른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픈투비 저하고 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양보를 해줘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고등학교도 1년 선배, 또 화학공학과도 1년 선배 너무나 가까운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할리번 원장 출마할 때니까 나 자기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그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의 간도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꽤 했는데, 그 또 전임 원장, 또 전임 총괄본장 이런 분들이 당신이 하는 게 아무래도 맞는 것 같다, 그게 좋겠다 자꾸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늦게 결정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고민을 제가 많이 한 그런 디시전이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 마지막으로 이게 한국 제가 시니어 과학기술협회 회장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이가 이렇게 많아지면 조금 일이 바쁜 것이 조금 힘들어집니다, 사실은. 제가 저보다 선배님한테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이게 나 70대 후반에 가니까 조금 편하게 좀 여유 있게 좀 생활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이 시니어 과학기술협회 회장 하시던 분이 뭐 그분이 여러분 아시는 분이에요. 이충희 우리 저 할리번 총괄본장 하셨던 분인데 연세까지 저보다 훨씬 많죠.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시니어 과학기술협회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저 본인이 도저히 건강상 이유로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저한테 그냥 몇 번씩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번씩. 그래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제가 수락하는데 굉장히 힘들고요. 지금까지도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제가 사실 마음에 갈등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은근히 바쁘더라고요. 보니까. 일을 해보니까. 신경 쓰는 데가 많아요. 은근히. 근데 가능하면 제가 다른 부회장들, 다른 임원들한테 다 일을 맡겨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장할 일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최근에 한 커리어 디시전 중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40년까지 미래를 생각하며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은 무엇일까? 저는 이게 뭐 혼자서 걱정했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닌데, 저는 이 생각을 자꾸 많이 하게 돼요. 그냥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말 계속 잘 살아질까, 잘 살아갈까,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돼. 이런 게. 그래서 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제가 어떤 것을 조금 연관시키냐 하면 여기 몇 가지 제가 썼는데, 우선 제안으로서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민의 삶의 증가에 연결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할리먼에서도 일하고 이제 뭐 물론 이공계 쪽에서 대학 교수도 하고 지금부터 시니어 과학기술협회들하고 학술 일도 하고 이러면서 과학기술 분야에만 쭉 종사해 왔는데,
우리 과학기술이 정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게 기여하고 있는가? 뭐 기여하고 있죠. 그렇지만 기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면도 있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 국민의 삶의 질과 연결시키는 과학기술의 기여도를 좀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좀 요새 좀 해봅니다, 자꾸. 그래서 아까 우리 총괄 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림원에서 지금 이제 연구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는데 뭐 작은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거기서 뭘 하냐면 이제 그 과학기술인들의 사회적 책임이 뭔가, 또 한림원의 사회적 책임이 뭔가, 특히 취약계층들, 가난한 사람들, 삶의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림원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제안이고요. 여기 쓴 것들은 뭐냐면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요새 잘 나갑니다. 이 디지털 경쟁력은 세계 8위, 국제적인 평가입니다. 인공지능 경쟁력은 세계 7위. 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력이 6위라고 얘기했어요. 군사력 6위입니다. 한국이. 세계 혁신지수 6위.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질과 관련된 지수는 아주 안 좋아요. OECD가 발표한 더 나은 삶의 지표는 41개국 중에서 32위. 또 행복보고서는 한국이 146개국 중에서 59위. 뭐 이런 그 삶의 질과 관련된 거, 행복도와 관련된 거,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내 삶은 상당히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사실은.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잘 사는 사람들의 책임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우리 한림원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건 이제 국민에 봐야겠죠. 이제 그런 것을 여기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이게 뭐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같은 얘기인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과학기술 단체 책임과 역할이 문제가 뭐냐. 특히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순간에 와 있냐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해서 인구가 줄기 시작하잖아요. 인구가 줄기 시작한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소위 이주민들, 다문화 가정, 탈북자들,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250만 명 돼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분들을 우리 사회에 잘 융합시켜서 이분들도 같이 좋은 삶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돼. 그거는 이미 우리 기존 이 사회를 이끌고 있는 기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여기 지금 뭐 소외된 장애인들, 다문화 가정, 탈북자들, 뭐 이거는 수포자, 과포자, 이거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 과학을 포기한 학생들, 이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포기한 학생이 14%더라고요. 14%. 그러니까 7명 중에 1명 정도가 나 수학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할 때가 됐다. 그리고 제안 3은 이게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동맹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과학기술 동맹을 강화하고 이제 서방국가 및 일본과의 협력도 이건 뭐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하고 같은 방향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사실 중국이 최근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저는 그 과거에 중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그게 제가 특히 품질관리 쪽에 많이 하다 보니까 통계적 품질관리 쪽에 그거를 중국에서 자기네가 배우겠다고 수없이 초청했어요, 저를.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아는 걸 너무 많이 가르쳐줬구나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드는데, 하여간 그 사람들은 그거 배우는데 엄청 열심히더라고요. 그리고 빨라요, 굉장히 발전이 빨라요. 굉장히 중국 사람들 발전이. 그런데 중국이 워낙 큰 마켓이기 때문에,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은. 그게 아마 우리 정부도 딜레마일 겁니다. 사실 그게. 그리고 이 저출산 고령 사회에서 우리가 이민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정년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 거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도 정년제도를 타파할 때가 곧 올 거다 이렇게 봐요. 기업은 좀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대학은 아마 이게 정년제도가 타파할 시기가 올 겁니다. 정년제도가 타파된다고 해가지고
대부분 교수들이 계속 끝까지 남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시기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미국을 보면 그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민 정책도 많이 완화해가지고 특히 전문가들을 우리가 많이 영입을 해야 돼요. 특히 뭐 동남아나 이런 데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을 계속 우리가 쉽게 끌어들여서 우리 국민으로 만드는 이런 노력이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여기 제안 5가 마지막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2040년에 세계 선도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국민 통합을 위한 리더십과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 계속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G4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G4라는 건 세계 4강 국가죠. 4강 국가.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그 과학기술 측면, 산업 측면에서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뭐 G7, G8까지 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G4까지 갈 수도 있어요. 단 이제 문제는 국민 통합이 안 되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사회 갈등이 심하고 편이 갈라지고 그런 게 문제죠. 이제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해 가면서 G4를 갈 수 있냐. 이건 결국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에요. 더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살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이제 간직하고 있는 그 문구들이 있는데 요걸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게 피터 드라카라는 분이 경영학자입니다. 우리 정세영 교수는 잘 알겠지만 이 경영학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미래를 가장 확실히 예측하는 길은 이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분이 그분의 책을 제가 이 문구가 하도 좋아가지고 이 드라카 책을 제가 여러 번 샀어요. 이 사람 책을 참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제가 이 사람 책만 해도 한 7, 8권을 가지고 있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20권 이상 쓴 것 같아요. 이 사람 책이. 네. 그리고 이분이 피터 드라카 교수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징기스칸. 제가 몽고에 갔을 때 징기스칸 기념관에 가가지고 이 기념관에 있는 이 문구를 이게 너무 좋아서 여기다 제가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으로 그치지만 많은 사람이 같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이게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 옛날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몽골 제국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몽골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 아닙니까? 지금도 몽골이 인구가 한 400만밖에 안 돼요. 그 당시도 뭐 얼마 안 됩니다. 그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런 그 징기스칸의 리더십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연관시키냐면 우리 국민이 갈라지지 않고 다 같이 합쳐서 한 꿈을 꾼다면 G4 국가도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는 이런 과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는 없지만 그런 리더십이 앞으로 나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근데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